일단 초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 생태 분야에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관련한 강의도 하고 활동하고 있는 최원형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개는 작가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불교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산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환경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 생태 콘텐츠 연구소라고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불자님들과 스님들 이제 관련 교육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기반은 사실은 이제 제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교 쪽을 베이스로 활동을 지금은 사실 이제 불교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 강연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작가로 활동을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교랑 이렇게 인연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과거에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불자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절에를 이제 꾸준히 다니셨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의 모습은 아주 살짝. 근데 저희 엄마는 무교셨는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다니셨어요. 그러고 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학교 교사로 퇴직을 하셨는데, 평생을 이제 교사로 지내셨는데, 여교사 불자회?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리고 퇴직을 하시고도 포교당 다니시면서 불교 교리도 공부하시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포교당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그러니까 불교랑 친숙하게 제가 이제 막 절에 막 제정사철을 두고 다니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교가 그러니까 친숙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불교 사실은 제가 그 환경 생태 분야에서 이렇게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된 가장 밑바탕에 불교가 있어요. 그것은 나무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어느 날 원래 제 전공은 이제 공대고 제가 과학자가 꿈이었던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이제 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일을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살던 어느 날부터 우연히 그 나무 공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무, 숲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무를 보고 이제 숲을 보려면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꼭 뭐가 있죠? 절이 있어요. 절이 있고 암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2000년 초반, 2000년이고 2001년이었는데 북한산에 아마 북한산인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암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암자 아무튼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암자에서 이렇게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책 이름이? 요렇게 작은 책자고 금강경 연구회라는 데서 금강경 읽기인가 정확한 제목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금강경을 굉장히 쉽게 한글로 풀어놓은 그 책자였어요. 근데 전 사실 불교와 친숙하면서도 경전을 전혀 모를 때. 근데 금강경?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받았는데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사찰이 있으면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걸 보고 얘 너 불교지? 이러고 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배낭에 넣어놨다가 배낭을 정리하면서 집에 와서 그 책자가 눈에 띄어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다가 약간 뭐랄까 눈이 떠지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읽고 이 금강경 그때는 좀 무식하게 그 경전인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이 금강경을 더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막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텃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텃밭 바로 옆에 그 카톨릭 신자가 텃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토회에 봉사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법륜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하고 이제 관심이 막 생기고 이제 불교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아쉬운 건 엄마도 불자고 할머니도 불자였는데 경전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해줬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아쉽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어머니께도 계속 제가 경전 새로 나오면 읽기 쉬운 거 보내드리곤 하는데 아무튼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그 금강경 사실 금강경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생태랑 저는 굉장히 관련이 깊었어요.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 그게 이렇게 이 세상의 이치, 그 인연법, 그걸 저는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생태 교과서다 이건. 그래서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도 굉장히 많이 챙겨 듣고 아무튼 막 완전히 푹 빠졌었죠. 그래서 제 이렇게 책에 보면은 모든 글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책 제목이 되게 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목이 장명에 대한 이제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거의 다 편집이 다 마칠 즈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출판사에서 보내오는 제목이 다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무슨 착한 소비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착한 소비가 그런 이제 착한 가격부터 유행이었잖아요. 착한 가격. 그러니까 착한 가격. 근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착하다 나쁘다는 상품에 관련된 건데 가격이 어떻게 상품이 있어요? 착할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품질이 좋다. 뭐 이럴 때 착한 가격 뭐 그러면서 이제 착한 소비까지 다 넘어왔는데, 아무튼 출판사에서 계속 무슨 착한 소비. 그래서 제가 메일에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거를 이제 막 쫙 쓰면서 맨 끝에 솔직히 착한 소비는 없어요. 편집자가 그걸 딱 픽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착한 소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책이 이제 좀 팔리게 된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착한 소비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뭔가 대체제로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비가 환경에 안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한 소비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던지고 싶었던 거죠. 소비는 절대로 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이 책을 내고 나서 야 그러면 뭐 아무것도 소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책 이렇게 맨 뒤에 보면 똑똑한 선택은 있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메시지를 좀 세상에 던지고 싶었어요. 에 대한 마음이 조금 한결 가벼운데 차라리 근본 해결책이 안 된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소비는 지구를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이제 좀 세게 표현하면은 좀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뭐 농사를 하더라도 해마다 농사를 계속 지을 수는 없어요. 휴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다. 그래서 착한 소비가 없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책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읽으시면 될 텐데, 그냥 언뜻 드는 예를 들어 텀블러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이제 일회용 컵을 좀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자. 근데 텀블러 집에 몇 개 있으세요? 정말 수십 개 있거든요. 에코백. 에코백 같은 경우는 에코백이 나온 출발을 보면 이게 착한 소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백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에코백을 쓰기 전에 비닐봉지를 다 썼어요. 이제 비닐백. 근데 비닐백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정말 많이 쓰다 보니까 비닐 쓰레기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비닐백은 왜 탄생하게 됐을까? 비닐백은? 그 전에 비닐백이 나오기 전에 뭘 썼을까요? 종이봉투를 썼어요. 지금 이제 유럽 가면 다 종이봉투 누런 거 많이 쓰는데 우리 과거에 다 그거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럽의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종이봉투 많이 쓰느라고 숲이 사라지잖아? 숲을 보호해야 돼. 나무를 베서 종이를 만드니까. 그래서 비닐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기본적인 그 사용 자체를 줄이지 않고 뭔가 대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착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지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머릿말 제목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복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도 해요. 그죠? 사는 것 자체가 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그럼 도대체 행복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행복이 뭘까?
근데 우리는 행복을 굉장히 거창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의 이미지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흰 구름 뭉게뭉게 떠 있는 파란 하늘, 푸른 들판 막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봤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미지를 누가 심어준 걸까? 이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근데 그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자가 발전적으로 자기가 정말 원해서 갖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떻게 그거를 갖고 싶어 하도록 우리 안에 모두 또 욕망도 있거든요.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불교의 교리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성제에서 제가 불교를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사성제는 이제 불자라면 입문 과정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 사성제가 뭐 고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멸할 수 있는지 이거 부처님은 완전히 엑기스로 다 알려주고 계세요. 사성제는 사성제고 불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는 사성제지만 이게 삶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갈구하는 이것이 고의 핵심이잖아요. 고가 만들어지는 고집에. 저는 이제 불교에서 제가 이제 정말로 많이 배웠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고집 멸도라고 하는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사실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창한 어떤 거, 큰 차를 사야 되고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주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어떤 소비를 끊임없이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다들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경험이 있지만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가지면 그럼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 순간 이제 행복이 영원해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또 다른 게 계속 튀어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욕망을 우리에게 부채질한다. 그래서 FOMO라고, 왜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한 거,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조장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벗어나는 거, 그게 정말 한낱 물거품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붓다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책에는 계속 소비의 시작점, 끝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자라면 진짜 이렇게 불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모든 불자님들은 행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메시지도 끊임없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그 음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음식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죄책감 비슷하게 느끼는 게 음식물 쓰레기죠. 사실 음식은 쓰레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 세대들은 많이 못 먹기도 했고, 그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다양한 저장법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너무나 먹을 게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걸 생산하느라고도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버리느라고 처리하느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수경 스님의 공양송, 과거 꽤 한 5, 6년 전에 어느 사찰에 갔다가, 사찰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강연을 마치고 거기 주지 스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요만한 액자에 담긴 그걸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수경 스님의 공양송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불교 집안에는 오간계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 거? 사실 그게 약간 요즘의 세태랑은 조금 약간 옛날스러웠잖아요.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 거 이렇게. 근데 그 수경 스님의 공양송은 이래요. 시작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음식은 숨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숨결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제가 이걸 불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도 와,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들고 이야 진짜 너무 고마웠고, 이제 저희 식탁 옆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끔 제가 이제 혼자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걸 한 번씩 이제 읽어요.
이제 다 외우는 매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그 한국의 불자님들이 적어도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런 거 한 번씩 외우고 나면 모든 생명의 선물인데 선물을 쓰레기로 만드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좋겠다.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불자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공양송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요 공양송을 실었거든요. 몇 페이지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책 그 제목, 글의 제목이 산타는 1년에 한 번으로 조카다, 아마 그거였겠죠. 글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정확한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이제 최근에 그 배송하시는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조계종단은 또 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노위가 있어서 관심도 많이 기울이시고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불자님들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이제 배송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총알 배송, 뭐 그다음에 뭐지 또 뭐 양탄자 배송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이 불교가 말하는 게 그런 거지.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이잖아요. 그리고 좀 멈춰라 그러고 좀 이렇게 뭐 알아차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교 이렇게 그 우리의 이 불교적인 자산을 보면 21세기에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모든 이 노하우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 이렇게 좀 세상에 이렇게 닦아서 내놓고 알리냐, 이 부분은 부자님들이 좀 더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배송이 꼭 필요하고 인터넷 배송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했을 때 너무 빨리 당장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에 갖다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사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소비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그거를 항상 좀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소비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는지를 좀 살피면서 알아차림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이제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올 여름도 다들 뜨거워질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지금도 남반구는 막 폭염 때문에, 그다음에 뭐 호주도 산불, 뭐 파타고니아까지 굉장히 산불도 많고, 그런데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늘 하는 소욕지족이라는 거, 이게 우리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자님을 포함한 우리 전체 사회가 소욕지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스님께서, 제가 자주 법문을 듣거든요, 유튜브로. 저도 이제 법문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경꾼이 되어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걸 나도 다 갖고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고 좀 느리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삶에 있어서 내가 다 거기 중심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저는 소비로 읽었거든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래서 요즘 왜 그 두 땡땡 하는 그 뭐 먹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엄청 인기죠. 그럼 줄을 서서 먹잖아요. 근데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은 우리가 그 맛집이라고 하는 하나를 딱 찍어 놓으면 마치 성지순례 가듯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게 진짜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먹어야 돼?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럴까? 나는 거기에 포함, 어떻게 해서라도 그야말로 포모, 그런 걸로 막 끼워가지고 어떻든지 그 대열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살짝 비껴나서 좀 구경꾼의 자세로 사는 거. 그래서 그 스님께서 다다익선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큰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자님들께서도 뭐 법문, 정말 좋은 법문, 사실 스님들의 법문을 단 한 줄이라도 이렇게 잡고 이걸 생태와 같이 이렇게 매칭해보면 그게 곧 생태 법문이거든요. 스님들께서는 이게 생태적이야, 뭐 기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셔도 삶 자체를, 사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찾아보면 뭐 스님들의 삶을 이렇게 족적을 찾아보면, 그리고 왜 스님들은 이렇게 막 대를 이어서 바지 계속 기어 입으시는 거, 제가 막 사진을 찍은 적도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그래서 불자님들이라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이제 또 봄이 오니까 봄 유행하는 옷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나는 새 옷 대신 환경을 입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절집에 이렇게 보면 한 달을 주기로 행사가 계속 돌아가죠. 초하루 있고, 그다음에 약사제일,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 그러니까 한 달에 5번, 그 1년이면 곱하기 12를 하면 60번에 도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하는 거예요. 사찰마다. 초하루는 우리 다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제 자가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외에. 그다음에 뭐 약사제일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뭐 난민이라던가 어려운 사람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든가. 보름에는 환한 보름달이 뜨니까 가족들이 그날은 다 같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이제 전기불 끄고 촛불을 켜고 우리 한 달을 어떻게 잘 살았는지 또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각 불자님들의 댁만 한 달에 한 번만 30분, 1시간만 불을 꺼도 굉장히 많은 전기가 절약이 될 거거든요. 지장제일에는 그날 하루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본다면 그게 불자님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걸 했다. 또 우리 절이 이번에 이걸 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이렇게 영향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보면은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천들이 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례가 좀 더 궁금하시면 제 책을 보시면 내지는 뭐 더 많은 사례가 있다면 또 알려주셔도 좋고요. 그럼 어떨까 싶습니다. 2020년에 나온 책인데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이 제목도 도발적이죠. 예. 제목 덕을 좀 많이 봐서 책 판매가 꽤 꾸준히 되고 과학정보통신부에서도 과학책으로도 선정이 됐었고 독일에 판권이 팔려서 독일어도 번역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어지간한 초등학생들은 정말로 많이 책을 읽는 그게 이제 그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보통 사람들이 라면하고 숲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도 뭐 변호사,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소위 그런 이제 계층이 있는 사람들도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다 그랬더니 라면도 먹지 말라는 거냐.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내가 근데 관계가 뭔지 그럼 한번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나무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으니까 나무 종이다, 나무로 만드니까 숲이 사라지는 거구나 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파뮤 거기 이제 과거에 그 열대 우림을 다 밀어버리고 이제 파뮤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숲이 사라지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있는 댁에서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를 한번 보셔도 좋겠다. 책 장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은 개인의 실천은 의미가 없다.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개인이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정책의 변화가 있으려면 개인의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개인이 실천을 해봐야지 이거 바뀌어야겠구나. 근데 왜 막히지? 왜 안 되지? 했을 때 정책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를 흔히 뭐 환경 활동가라던가 뭐 어떤 투사가 돼야지 환경 운동가 막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전반이 그냥 환경이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환경이 망가지면 이제 작년 여름에 폭염도 겪어봐서 알지만 그럼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둘이 아니라는 얘기. 바로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예를 들어 우리의 의식주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의식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의 실천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그 불교 공동체 작은 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신행 단체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내가 어떤 실천을 했어 이걸 서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난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를 이렇게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과 함께 이게
결국은 보면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늘 하는 얘기가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환경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불교에 거는 기대가 크고 저도 또 환경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자님들께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많이 좀 돕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2026년은 이제 개인의 실천, 그다음에 종단도 함께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